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9번째를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재판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변호인 한 명이 퇴장할 정도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속도전과 증거 채택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회 측이 의원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도영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나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조서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 측은 이 같은 지시가 2017년 박근혜 정부 계엄 준비 문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서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은 강력 항의했습니다.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검찰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건 위법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의 의미로 심판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유력 정치인 체포 명단을 놓고도 또다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웠고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적힌 홍장원 메모가 탄핵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14명을 불러주었고 이를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체포 대상자가 총 16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위치 추적 요청이 있었다는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 간 통화 시점엔 방첩사가 출동하지도 않았다면서 홍 전 차장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발 지시도 받기 전에 국회를 봉쇄할 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홍장원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의 위치 확인 지시가 예하 부대로 전달되면서 취지가 달라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 선포가 적법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간담회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 뭐하러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겠느냐며 국무위원들이 내란 공범으로 몰릴까 봐 그런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 89조 5항과 계엄법 2조 5항에는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회의가 5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 전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고
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이 내란 공범으로 몰릴 거란 우려에서 나온 부정확한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내란 공범, 동조범, 주요 직위자라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1일 7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왔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면 왜 윤 대통령이 11명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며 계엄 선포를 30분이나 미뤘겠냐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오는 한 총리를 상대로 양쪽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전엔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거듭 조정을 요구했고 1시간 연기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까지 왔었지만 직접 밝힐 입장이 없다며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시작과 함께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 형사재판 첫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잡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사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출석 예정 증인 3명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하지만 재판 도중 윤 대통령 측은 시간이라도 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재판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의논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평일을 다시 열어 20일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춘 3시로 잡았습니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온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까지 왔다가 밝힐 입장이 없다며 바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등에 보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3번째 시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안건 상정을 시도할 때마다 회의장 밖에는 찬반 단체가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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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재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결정문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는데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담겼습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도 선임돼 있다며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에 보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가장 치열한 공방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이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이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평일을 다시 한번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했.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수사기관이 조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까지 했습니다. 문 대행이 다시 논의해보겠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염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헌재에 나와서 한 증언이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또 달라졌기 때문에 오염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더욱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준용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자신들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이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서 형사소송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헌법재판이라 형사소송의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자, 근데 하나 또 논란이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없다. 논란되죠? 네, 헌재법 32조입니다.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인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규칙보단 법이 더 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좀 논란이 되겠군요. 자, 심판정 밖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시절의 사제관계 이걸 지적했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 재판관이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김희수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대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교육을 받으면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자택을 찾아가서 모욕적 비난 등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반지성적 만행. 네,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양측 간 신경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자 국민의힘에서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구속 취소를 촉구했는데 청년들과 함께 10만 서명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과는 다른 쪽에 좀 주력하고 있는데요. 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청년연대 회원들이 A4 크기의 종이박스를 들고 국회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탄원서 10만 부로 초유의 대통령 구속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 10만 장의 탄원서를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다. 6선의 주호영 의원과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9차 변론은 박대출, 강순규 등 범친윤계 의원 6명이 지켜봤습니다. 핵심 증언이 미묘하게 달라져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판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만큼 변론권이 보장되는지
직접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제대로 절차가 잘 준수되고 충분한 변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개별 의원들 움직임과 달리 지도부는 헌재 대응보단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와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헌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보단 민생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헌법재판소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어제 국방위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뒤 좀 달라졌다고 진술한 바 있죠. 민주당은 그동안 대여 공세 차원에서 20차례 넘게 청문회를 밀어붙였는데 어제는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 술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연어도 갖고 왔고 술도 갖고 왔어. 그래서 파티도 했고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였던 만큼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 청문회는 역대 최다로 노란봉투법 방송장악 청문회 등 20차례가 넘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김현태 특임단장이 출석한 국방위 전체 회의는 불참했습니다. 또 21일과 25일로 예정된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명단에서도 김 단장을 제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김 단장을 찾아가며 성의를 보이더니 갑자기 돌변했다며 선택적 진상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곽종근, 김현태에 대한 해유 공작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증인 한 명인 국방위는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 단장을 회유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헌재가 직권으로 김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다고 증언했었죠. 허석권 소방총장도 오늘 국회에서 명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정부 세종청사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경찰 특수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단수 관련해서 자리 확보하셨나요? 오전 10시쯤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은 이 전 장관의 집이 비어 있어 철수했다가 오후에 다시 돌아와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허석권 소방청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따라 시작된 수사입니다. 차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단전 단수를 명확히 지시하셨다라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군의 국회 내부를 안내한 의혹을 받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자택과 국방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하고는 관리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불만은 개혁신당 내분 과정에서 불거진 문자 메시지가 촉발시켰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 대표가 비판한 프로그램은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걸로 대체로 분류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최용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린 SNS 글입니다.
C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을 지목해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라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정치평론가가 정부와 여야를 한미와 북한 관계로 비유한 방송도 첨부했습니다. 이 대표의 라디오 프로그램 비판은 최근 개혁신당 내용 중 불거진 유착설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허은하 전 대표는 과거 이준석 의원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자료를 보내고 특정 질문을 하도록 개입했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해당 정치평론가가 출연할 땐 댓글창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전 대표가 제기한 유착 의혹을 이 대표가 받은 셈인데 CBS 측은 앞서 특정인의 지시나 강압에 따라 방송한 적 없고 댓글 차단은 기술적 문제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관리자 실수라며 해당 글을 1시간 만에 삭제했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에 출석하며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CBS 홈페이지와 이 대표가 지적한 영상엔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판적 언론에 좌표 찍기를 한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합니다. 최근 비명계가 활동폭을 넓히면서 친명계와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당 내의 탄핵 찬성 세력과는 연대할 수 있다고 하자 친명계는 내란 세력과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일부 국민의힘 인사도 참여해 내각을 구성하는 한국형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을 가장 넓게 한다면 이번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승민, 심상정 전 의원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던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긴 했지만 오늘 열린 비명계 포럼 출범식에서도 연대의 폭을 넓혀야 조기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수박이란 단어는 바로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와 희생, 피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비명계의 연대 주장에 대해 친명계 일각에선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내란 세력과의 통합은 책임 정치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친명계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다까지 함께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명계가 이 대표 1급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는 다음 주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범위가 넓고 복잡한 사건이죠.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기에 재판장도 조만간 바뀔 예정이라 더 지연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재판부가 바뀌어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유진규 사장님 2심 재판장 바뀌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재판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무려 넉 달 만입니다. 2023년 5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위례 개발 특혜 관련만 심리를 마쳤고 대장동은 진행 중이며 백현동 개발과 성남FC 의혹 등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대로면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기약도 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재판부마저 교체됩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유임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두 배석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간 데 이어 부장판사까지 바뀌게 된 겁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증거와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해야 합니다. 대장동의 경우 140시간짜리 정경학 녹취를 다시 법정에서 재생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절차 간소화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모든 녹취를 듣는 대신 일부만 듣거나 녹취록으로 대체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을 검토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남은 대장동 재판이 조금이나마 빨라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5달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유 씨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을 처방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3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과 벌금액은 1심과 같지만 집행을 유예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씨가 수면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학원에 문제를 팔아 돈을 번 교사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뒷돈은 2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수능 검토위원들이 모두 틀렸던 킬러 문항도 수능에 그대로 출제됐는데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란 지적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정답률 5%, 2023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수학 22번 문제입니다. 출제 과정에서 현직 교사인 검토위원 6명 전원이 틀릴 정도로 복잡하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평가원은 정답 도출 과정에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이처럼 목표 정답률에 부합하지 않는 고난도 킬러 문항은 2021학년도부터 3년간 수능 수학 과목에서 6차례 출제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사교육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직접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거래한 사례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6년간 현직 교사 249명이 213억 원, 1인당 평균 8,500만 원을 받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문항당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어려운 문제일수록 비쌌고 교사 1명이 5억에서 6억 원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교육업체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지 명단, 인맥, 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 축축해 거래를 제한합니다. 감사원은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 29명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상당수가 대형 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낸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입니다.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 9,200여 명이 일반의 자격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각자 선배님들 병원에서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거를 배우면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달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이 56%가 넘는 5,170여 명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은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상급 종합병원 근무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재취업 전공의들 중 정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등의 취업 비율이 30%가 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는 18%에도 못 미쳤습니다. 4,000명이 넘는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 병원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의 70%가량이 대리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병원 노동자의 30%가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예상 확정 시점인 4월 말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 정원 확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집에서 불이 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대피할 수 없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일부 제품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녹아버려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디지털 도어록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를 가정해 온도를 270도까지 올리자 수동 잠금 장치가 순식간에 타버린 겁니다. 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디지털 도어록을 조사해봤더니 10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이 화재 시 수동 잠금 장치가 열기에 녹아버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강철이 아닌 열에 취약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됐습니다. 현행 안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도어록은 주변 온도가 270도까지 오른 경우에도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3개 제품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어 외부로 대피가 불가했으며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은 건전지가 아닌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 때 더 쉽게 폭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디지털 도어록의 폭발 위험이 높은 충전용 리튬 이온 전지 등 2차 전지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자적인 제품은 에러가 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현관문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알리 측은 문제의 제품이 지금까지 46개 팔렸다며 즉각 환불 조치하고 신규 판매를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제품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만 아직 안 산 건가 하는 불안 심리까지 퍼지면서 금 투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금덩이를 뜨거운 불길에 녹여 조형 틀에 부은 뒤 문양과 일련 번호를 새깁니다. 시중은행에 골드바를 공급하는 이 제조 현장은 최근 밀려드는 주문에 특근이 일상이 됐습니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3시간 있다가 또 퇴근합니다. 5시간 정도를 오버타임을 해야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400억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20배 급증했습니다. 사람 심리란 것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를 때는 계속 사고 싶고 또 내릴 때는 또 더 내려가 못 사고. 금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 10% 넘게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일부 은행의 골드바 판매 중단은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심리를 자극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중단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금 ETF와 골드 예금에 이어 실버바 투자로까지 번졌습니다. 금 예금을 300 조금 넘게 들었고 ETF는 200 조금 안 됐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너도 나도 하니까 그렇죠. 급기야 달러로도 뭉칫돈이 몰리면서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발 국제정세 불안 탓에 안전자산이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이 불발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목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어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머리를 맞댔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고집하면서 이미 합의된 보조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나머지 내용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반도체 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견대로 하는 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아마 당리당략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무책임한 목리로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제 허위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달 초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놓고 당 안팎의 반발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기회주의적 술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특례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모레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추경과 연금개혁안까지 이견이 큰 사안이 많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연일 여러 가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명 씨는 오 시장을 4번 만났고 검찰의 날짜까지 특정했다는데 오 시장 측은 거듭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4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명태균 씨. 명 씨는 2021년 1월 20일, 23일, 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오 시장을 만났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번 정도 만난 것으로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오 후보를 만나 여론조사 등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건데 명 씨와 2번 만났지만 선거 도움은 받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해명과는 다릅니다.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명 씨 측 주장에 오 시장은 재차 SNS를 통해 명 씨의 테스트용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해 쫓아낸 후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명 씨와 4번째 만남에는 오 시장 후원자도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면서 허위 사실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남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 쟁점은 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남은 의혹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네, 남은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선거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개입을 부탁했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 등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명 씨는 어제 김건희 여사와 48분간 텔레그램 통화를 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는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염두에 두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명 씨 측은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오 시장의 측근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또 2022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이 비용을 측근히 대납했다고 주장했고요. 홍 시장 복당 당시에는 아들이 감사 문자를 보냈다는 등 게릴라식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폭로의 대상이 되는 두 사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오세훈 시장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사기꾼의 거짓말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명 씨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중앙지검이던 특검이던 샅샅이 조사해보라면서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와는 어울린 일이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두 시장 모두 명 씨 측을 형사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창원지검 2개 수사팀 중 한 팀인 검사 7명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올라와서 수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지검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보고를 하면서 수사를 중점으로 하고 창원에 남은 팀은 이미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지난주 검찰이 명 씨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황금폰 포렌식을 마무리했다고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검찰 조사 믿을 수가 없다,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수사팀을 상경시킨 것도 이 특검안 통과 전에 관련 수사를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야권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 데다가 이 여권에서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냥 소홀히 넘길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로 종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 반발했고 유럽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시아 라프로브 외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 고위급 만남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Главное, что начать реальную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ми и Вашингтоном. Это дву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Это двусторонние, чисто двусторонние. Успехов вам,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Переговоров. 미러 간 관계 회복과 우크라이나 종전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철수 문제도 거론될 걸로 점쳐듭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이번 만남에서 배제됐습니다. Україна не братиме, Україна про це нічого не знала, а Україна розцінює будь-які переговори про Україну без України як 미국은 실제 평화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거라고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긴급 회동을 소집하고 미국의 단독 행보를 견제했습니다. I'm prepared to consider committing British forces on the ground alongside others if there is a lasting peace agreement. 우크라이나 파병안도 논의됐는데 영국, 프랑스 등은 찬성한 반면 독일과 폴란드 등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또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80명이 탄 여객기가 착륙하다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일각에선 폭설 때문에 미끄러워진 활주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를 뿜으며 활주로에 미끄러집니다. 곧이어 눈이 수북히 쌓인 바닥에 배를 드러낸 채 뒤집어졌고 승객들은 기어서 탈출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2시 45분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토론토 공항에서 착륙 도중 전복됐습니다.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불도 났지만 탑승객 80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다만 최소 18명이 다쳤고 중상자도 나왔는데 착륙 당시 승객들은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We skidded like on our side and then flipped over on our back. I was upside down. The lady next to me was upside down. 사고 당시 공항에는 최대 시속 60km에 달하는 강풍이 분대다 눈발까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또 주말 새 22cm가량의 폭설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미국 뉴욕 포스트는 미끄러운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고 의심했지만 소방당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do not speculate, as the runway was dry and there was no crosswind conditions. 최근 북미 지역엔 폭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기상당국은 한파로 인한 추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인 이른바 뮤즈가 국립박물관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아기자기하고 재치 있게 표현해 인기가 높은데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2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김홍도의 평안감사 향연도 속 선비가 그려진 잔에 차가운 음료를 따르면 볼이 발그레 달아오른 취객 선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난해만 6만 개가 넘게 팔린 취객 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입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개발한 박물관 기념품 브랜드 뮤즈의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삼국시대 국보의 우아함을 그대로 담아내고 BTS의 멤버 RM이 구매하며 인기를 더한 미니 반가사 유상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전통 나전칠기의 문양을 활용한 각종 소품들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고풍스러워서 좀 사고 싶어요. 되게 한국적인 문양을 잘 살려가지고 일단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 Lovely designs, clean, very attractive. They look very modern. They brought them up into the 21st century. 뮤즈 매출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기며 5년 만에 5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030 세대와 외국인들이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박물관 상품들이 또 힙하고 세련되었다. 라는 게 그런 의외성에서 또 신선함이나 또 재미가 더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전통에 현대의 숨결을 불어넣은 소품들이 새로운 문화 홍보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1938년) 히틀러와 미넨 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한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말합니다. The settlement of the Czechoslovakian problem, which has been achieved, which for all Europe may bring peace. 그러면서 환영 인파를 향해서는 집에 돌아가 평안히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히틀러의 전쟁 협박에 굴복해 체코의 주대 테란트주를 독일에 할양하고 평화를 구걸한 겁니다. 강대국 틈에서 당사자인 체코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4년째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이 열렸습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트럼프는 부활전 전 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참석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당장 안보 위협에 직면할 유럽 국가들도 종전 협상에서 패싱당할 듯합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안보가 유럽과 영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파병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 침략당한 약소국이 종전이나 휴전 협상에서 배제되는 힘의 논리가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가 조선을 배제하고 일본과 강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6.25 때도 우리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휴전 협상을 반대하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서방 국가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 동맹은 퇴색하고 국가 이익만 난무하는 정글식 국제 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지 실제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하고 약자는 순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치야 순간이지만 안보 실수는 우리 모두의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탄핵 정국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2월 18일 앵커 칼럼은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였습니다. 더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봄꽃들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 봄 기운을 느끼긴 어렵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 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건조특보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들이 많겠고 다음 주부터 차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